자, 이제 우리가 4페이지 살펴볼게요.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행정의 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행정의 주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부에 대한 관점은요, 여러 가지로 좀 나뉘어져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거나 역사 공부를 했을 때에도 이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에게 어떠해야 행복하냐, 국민이 행복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근대 사회에서는 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이 가장 중요했느냐 하면 국가는 별로 국민에게 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경제 문제나 모든 사회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왜 지금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뭔가 막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경탄스러워하면 내가 너무 민망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잖아. 자, 그러면 국가는 뭐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둬. 냅둬라. 그랬단 말이야. 냅둬라. 그래서 그때 이제 불어로 이제 레세페라고 얘기해요. 레세페.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레디비야. 냅둬라 그거야. 냅둬라. 비틀즈의 노래에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맨날 그 뭐 사랑에 실패하고 뭐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항상 어머니가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주셨던 얘기가 뭐였어? 냅둬라야, 냅둬라. 그러니까 뭐 하도록 냅두라는 거야? 국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모든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의 대표가 되는 사상이 이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야.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두는 거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 국가의 역할이 커, 작아? 작아. 국가는 그냥 뭐만 하면 돼?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해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함부로 도둑질만 맞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도둑 맞지 않도록 밤에 순경 활동이나 경찰 활동이나 잘해.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야경국가라고 이야기했어. 밤에 경찰 활동만 하는 국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외적 침범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냥 자기가 번 재산 함부로 도둑질 못해가도록만 막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봤단 말이죠. 이때의 국가의 역할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정부를 우리가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정부. 근대사회는 그랬어요. 근대사회, 그러면 언제가 근대사회예요? 대개 이제 18세기 전을 얘기해.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자본주의의 그늘 또한 굉장히 좀 어둡죠. 요즘에도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 정치권에서 싸우는 얘기들이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뭐가 가장 문제예요? 이 자유방임주의가 가지고 왔던 자본주의의 그늘. 가장 대표적인 게 빈부격차지. 왜 이게 문제가 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왜 문제야 이게? 애덤 스미스가 했던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자, 모든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빈부격차 문제도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지.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빈부격차 문제예요. 또 뭐 실업의 문제. 직장을 잃었어. 뭐 빈곤의 문제. 빈곤이라고 하는 건 격차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해진 상황들. 우리 옛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해결을 못해.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회가 또 어디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냥 경찰 활동하던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이전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래서 이때에는 국가가 정말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편리들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강조가 되는 국가가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국가는 정부가 하는 일이 작아, 커.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큰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등장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아가서는 이제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뭐 이제 조금 뒤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실패 때문에 나와서 과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본 개념이고, 작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야?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역할을 하다가 보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왜 우리 그 정책들 가운데서 복지 정책 막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그 뭐 야당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런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야 막 이래가지고 저렇게 막 퍼주다 보면은 나라 다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 2020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에 비해서 240원 올랐어요. 240원 올랐는데 그 막 최저임금을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급속도로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되게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가 예전에 그 역할을 크게 했다가 막 그렇게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의 역할을 점점 줄여나가는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뭐 뒤에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냐 이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항상 순환해. 항상 순환해. 정부의 규모가 점점 작아졌다가 보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전보다 좀 크게 키우고 크게 키우다 보니 국민들이 자유를 조금 억압받고 좀 불편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렇게 정부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라는 거죠. 큰 정부가 옳고 작은 정부가 옳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뭐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다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으로 구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어. 큰 정부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어. 근데 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 그러면 공무원 때려치고 나올 거야?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돌고 도는 순환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정부가 들어왔을 때, 작은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작은 정부가 등장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뭐 X 비효율성, 공유제의 비극, 지대 추구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정부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돼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야. 자, X 비효율성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X 비효율성은 아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기 쉬운 문제가 X 비효율성이다. 그러니까 공공재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만 공공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 이게 이제 정부 실패의 하나의 원인으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는 되게 지금 어렵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비배제성이고 하나는 비경합성이야. 그러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배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지.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값을 낸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값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뭐 주민세를 안 냈어. 주민세 안 냈다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가로등이 꺼져? 안 그러잖아요. 한강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주민세도 안 낸 주제에 한강다리를 건너려고 탁 막아? 안 그러잖아. 이게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다 제공하잖아요.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영도다리를 건너려고 해. 아니 서울 시민이 감히 부산시의 다리를 건너겠다고? 안 돼! 그러고서는 영도다리가 들려? 아니란 말이야. 경합성은 뭘 경합성이라고 얘기해? 내가 재화를 소비하는 게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산 만큼을 못 사. 마트에서 닭 같은 거 팔면은 막 그렇잖아. 막 지금부터 깜짝 세일합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뭐 우르르 몰려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닭 가져가잖아. 그럼 늦게 가면은 못 사잖아. 근데 경합성이 없으면 어때요? 경합성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형광등 불빛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막 어둡게 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공공재는 이렇게 배제성과 경합성이 전부 다 없어.
근데 이 중에 공유제라고 하는 거는 자, 경합성만 존재해. 배제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재화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다만 뭐가 존재해? 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소비를 조금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공유제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야. 목초지에서 사람들이 소에게 풀을 먹여. 각 집마다 누구나 소를 키우는 집은 전부 다 이 목초지에 와가지고 풀을 먹일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집에서 소를 한 마리만 키우지 않고 한 마리를 더 키우기 시작한 거야.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풀을 먹이네? 우린 다 한 마리씩만 먹이는데 쟤는 2마리를 먹이네? 그러면 우리도 한 마리 더 키우자. 너도 나도 전부 다 소를 2마리씩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 3마리 키우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4마리 키우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막 이제 이렇잖아. 너도 나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배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목초지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풀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씨가 말라서 아무도 소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 공유제에 대해서는. 배제성이 없어서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된다. 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룰. 그 룰을 정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그래요. 내가 사는 곳이 다세대 주택인데 내가 사는 동이 10가구가 살아. 10가구가 사는데 주차 공간이 8개밖에 없어. 10집인데. 근데 우리 그 동은 정말 천만다행히게도 10개 세대 가운데서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8세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를 한 대씩 전부 다 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한 집에 차가 2대 이상인 데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주차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는 차 2대 못 써. 이렇게 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내가 필요하면 차를 2대를 쓸 수도 있고 3대를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주차를 어디다 해? 집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룰을 만들었어. 2대 이상을 주차해야 될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자. 한 달에 주차비를 뭐 5만 원을 받든 뭐 2만 5천 원을 받든 받자. 그 룰을 정해놨어.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아직까지는 평화로운데 모르겠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러한 룰들을 정부가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룰을 정부가 정해주지 못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째. 지대추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대추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가 시장 운영에 개입을 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또는 시장에서 어떠한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부의 로비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는데 공짜로 로비해? 아니, 여러분 그냥 뭐 정부 고위 관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랬을 때 정말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만 해? 안 그러잖아. 뭐 선물이라도 사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늘리려면 뭐를 해야 돼? 신제품을 생산하고 기존의 상품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만족을 얻을 거냐?
이런 데에 골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정신 팔지 않고 뭐만 하는 거야? 로비만 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 제품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 퇴보 막 이러는데 그냥 로비만 계속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지대 추구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경쟁 체제에서는 제품에 투자해야 될 돈을 정부 로비하는 데 쏟아 부어가지고 제품 품질이 떨어지면 제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별도의 돈을 더 써야 하는 이런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하는 이 같은 상황을 이제 지대 추구 현상 또는 지대 추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뭐 산업사회가 등장한 이후에 정말 뭐 계속 이어져 오는 숙제 가운데 하나죠.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쉬운 말로 이제 갑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갑을 관계라는 말 자체도 되게 싫어. 갑을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어. 너무나 이 그 개념이 고착화돼 버려가지고 막 갑질 뭐 이런 얘기도 별로 그렇게 그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써요? 응? 필요하니까 쓰기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만 쓰면 다 이윤이 창출이 돼요? 지금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용을 전부 다 하던 사람들도 다 잘라내잖아. 어? 그 사람들은 왜 잘라? 나는 이윤 창출하는 거 싫어? 그래서? 아니야. 고용인이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나 혼자만 해가지고는 역부족이야. 그래서 사람을 조금 써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때 고용인을 써.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 재주가 없네? 그러면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야. 나는 불행하게도 포토샵을 못 써요. 사진을 찍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사진 보정 같은 걸 하려면 항상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용인이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해주기를 바래? 그럼 다들 얘기할 때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자, 누군가가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이 고용된 사람이 나처럼 일해주기를 바래. 나처럼 일해주기를 바래. 어저께 내가 골목 식당을 봤더니 그 포방터 시장의 돈가스집 사장님이 나오셨어. 아주 뭐 그 작년 11월에 그 포방터 시장이 골목 식당에 나오면서 거의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죠. 그 집은 아직까지도 새벽에 줄을 서야지 돈가스를 먹는데. 근데 그분이 나는 그분이 만약에 그분은 하루에 35팀만 받는데 돈가스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35팀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만 받는 거야. 왜? 자기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돈가스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가스를 서비스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을 써야 될 때 원칙은 뭐야?
그 사람이 나처럼 일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나처럼 일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라도 이게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로 만났을 때는 오죽하겠어? 이 사람은 고용했을 때 나처럼 일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피고용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처럼 일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처럼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돈가스 집 사장님은 굉장히 그 철학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는 내가 괴로워야 손님들이 즐겁다. 내가 조금 힘들고 손님들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굉장히 맛없는 음식을 드신다라는 거야. 내가 손님들이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조금 힘들면 돼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 고용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을 뽑았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갑을 관계가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고용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한테 시켰어. 그리고 나처럼 해주기를 바란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못해. 그러면은 야, 그냥 너 나가고 내가 그냥 조금 더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포토샵을 못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한테 시켰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내가 못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나 대신 할 때 내가 하듯이 좀 해줘.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은 고용을 했을 텐데 만약에 고용인의 이익과 피고용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피고용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겠어? 아니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고용주의 눈을 가리겠어? 자,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됐는지 어땠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어. 왜?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용인의 눈을 가린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고용인은 이 사람 말만 그냥 속절없이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가만 봐도 눈치상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서 빠져나가서 에이 그거는 선생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래요. 얼마든지 둘러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고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역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피고용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때? 내가 이 사람한테 고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편하자고 그냥 아이 이 정도만 해 대충 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용인에게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차피 뭐 잘해줘도 모를 텐데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할 거고 이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같은 문제들이 이제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한테 시켰어.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는 거야. 그럼 시키면 그 시킨 일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비용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 뭔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걸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뭐 긴축 재정을 해야 될 때나 조금 내가 여유가 없어. 그럴 때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야? 바로 이 거래 비용이에요. 남한테 시키던 걸 내가 직접 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직에게 외주를 맡기던 것들도 뭐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먼저 끊고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음식점 사장님들이, 치킨집 사장님이나 중국집 사장님들이 배달 같은 건 배달 전문 업체에 맡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그 배달 전문 업체들이 이 배달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달업체를 끊지 못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홍보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배달 업무만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식당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조금 사람을 줄여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음식 만드는 주방장을 자르겠어? 아니면 배달하는 배달원을 자르겠어? 배달원을 자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겠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용돈이 줄었어. 한 달에 25만 원 쓰던 사람이 야, 이번 달부터는 그냥 20만 원만 써. 그래도 용돈을 5만 원을 줄였어. 제일 먼저 뭐부터 줄여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식비를 제일 먼저 줄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직을 뭐 축소해야 된다라든지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할 때는 외부에 주었던 일들을 먼저 줄이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래 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같은 5가지 이유로 이제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있다가 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이념에 따라서 정부를 보는 내용에서는 이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아까 우리가 그 큰 정부, 작은 정부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과 악이 없어.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보주의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보수주의를 악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보수주의 정당을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해서도 안 돼. 보수와 진보는 수레바퀴의 각 한 축과 똑같아서 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도 있는 거고, 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때 선과 악의 개념으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보수는 뭐를 주장하는 거야?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틀.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상을 견지해야 하며,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보수주의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야 돼? 지극히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진보주의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프레임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바뀔 때는 바뀔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가 항상 충돌을 할 때 보수주의는 항상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자유를 강조해. 자유를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프레임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 이 견고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수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고요. 진보는 뭐를 강조해요? 평등을 강조하지. 그냥 분배도 고르게 해야 되고 성장도 같이 해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부 희생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늘상 싸우는데요. 자,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회전해 나가는 거야. 지금은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막 폭망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야 막 내년에 총선하는데 내년에는 이 보수 정당들은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외국에 나가? 나가. 저는요. 개 미용을 해보고 싶어요. 해. 남자애였는데 개 미용을 하고 싶대. 해봐. 그랬어. 근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 지극히 보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 놓고 풀어놨을 때 이 사람이 헛짓을 못해. 어떤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키워놓잖아. 그러면 나중에 커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어져. 굉장히 사람이 무섭게 바뀌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좀 그 핫 이슈가 되었었던 것들이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던 몇몇 연예인들의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지. 그지? 그 버닝썬 사태를 그 위시해가지고 막 이렇게 터졌잖아요. 걔네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그지? 야, 어떻게 멀쩡하게 클럽에 와가지고 노는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약 먹여가지고 이렇게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냐고. 그건 짐승이지, 그거는. 그지? 그런데 걔네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뻔뻔하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막 그 메신저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랬던 게 더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거잖아. 이 애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키운 거는 뭐가 문제였을까? 어렸을 때 걔네들은 너무나 자유방임적으로 자유분방하게 놀았기 때문에 그래. 부모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냥 야, 너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루에 그냥 돈 10,000원씩 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고 애가 무슨 책을 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가 창의성이 좋아가지고 무슨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나름대로 재능을 펼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막 그 귀가 시간 막 제한해가지고 지금도 내 친구 중엔 그런 애 있어. 여자인데 8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된대.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만나도 걔를 1시간 반 이상 못 만나. 애가 그냥 7시만 되면 불안불안해. 8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만나더라도 7시 반이면 걔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걔는 사고 안 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고 안 나요. 그런 걸 저지를 꿈도 못 꿔.
근데 나 예전에 그 군대에서 만났던 고참 중에 하나는 엄마가 콩나물 심부름을 보냈는데 콩나물 사오라고 콩나물 심부름을 보냈는데 2달 만에 들어갔대. 콩나물을 사러 나갔다가 콩나물 사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야, 너 어디가? 그랬더니 뭐 어디 여행 가? 그랬더니 야, 부럽다. 가자. 그 차 타고 나가가지고 2달 동안 놀고 들어온 거야. 나 그 얘기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늘상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지.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 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래? 되게 이렇게 틀에 짜여진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좀 무섭게 혼도 좀 나보고 야단도 좀 맞고 그러면서 커야지 나름대로 프레임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해주지 않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전 개인적으로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은퇴한 야구 선수가 야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자기한테 야구를 배우는 어린 친구들한테 근육 강화제 주사를 불법적으로 놔서 결국엔 그 대표가 구속이 됐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데. 왜 그러면 어린 애들한테 그런 주사를 놨냐? 이 아이가 근육 강화제 주사를 맞고 근육이 강화가 되면 이제 기량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근육 강화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근데 근육이 강화될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겁나게 힘들거든. 겁나게 힘들잖아. 근데 요즘 학부모들이 요즘 그 운동을 시키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거 싫어해. 근데 야구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추신수, 유현진 같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힘들게 운동을 하는 건 싫은데. 그러고선 선생님들한테 계속 코치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지. 우리 애 그렇게 힘들게 굴리지 마세요. 근데 추신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코치들이 압박을 받겠어? 훈련은 적게 시키고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야 되니. 그러니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추신수나 유현진이 근육 강화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틀에 박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는 것도 필요해. 그게 막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상 좋은 사람만 만나? 사기꾼을 만나기도 훨씬 더 쉽고 그런데? 그러면 좀 일하다가 갑질도 좀 당해보고 좀 월급도 좀 띄워보고 이게 좀 고생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면서 커야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갑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텐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거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정신력이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려면 그런 상황들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키워주는 거야. 진보적으로 막 하고 싶은 걸 막 열심히 하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을 막 힘내서 버틸 수 있는, 나가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견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 그거는 보수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유롭게 움직여서 거기서 이기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돼. 하고 싶은 거 참았다가 힘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하고 그런 틀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짐승 이상의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진보가 선이고 보수가 악이 아니라는 거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안보를 해치고 무조건 막 하자고 막 그래. 그래서 뭐 과거를 다 잊고 북한하고 화해하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진보가 악이고 보수가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 국가관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이번에는 이제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라고 하면 뭐야? 정부가 뭐를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